안녕하세요. 이현진의 우문현답. 오늘은 창덕궁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창덕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그래서 조선 왕실과 관련된 유적 중에서 종묘, 재래 공간인 종묘와 그다음에 무덤인 조선 왕릉, 그리고 궁궐로서는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운동은 1972년이죠. 이집트의 나일강, 아스완댐의 상류에 하이댐을 건설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부 신배 신전이라든지 이런 문화유산들이 막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자. 당시에 따지면 이제 선진국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이런 세계문화유산 보호 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 그 출발입니다. 그래서 조선왕릉과 종묘, 창덕궁, 조선의 왕실과 관련된 유적이 지금 세계문화유산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조선왕실의 시작과 끝이 세계문화유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묘죠. 아주 독특한 건축 양식을 지닌 의례 공간으로서의 종묘. 그리고 비정형적 조형미를 간직한 궁궐, 창덕궁. 아무래도 후원이 높은 평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릉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동구릉의 태조대왕릉입니다. 건원릉이라고 부르죠. 동쪽에 서울의 동쪽에 있는 9개 는 동구릉. 봉분이가 마치 봉도 산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태조의 고향인 함흥 쪽에 있는 억새를 갖다 심어서 그렇습니다. 600년 동안 오랜 기간, 600년의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조의 능원제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조선왕릉.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대개 이제 우리는 산을 따라 뒤에 배산 임수 이것은 역시 왕릉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수도를 한양으로 조선이 정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네 개의 산, 뭐죠? 백악산, 대학로지산, 낙산, 그리고 인왕산, 그다음 우리가 남산이라고 부르는 목멱산, 이 산 네 개를 쭉 성을 쌓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한양도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양도성과 북한산의 북한산성,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탕춘대성, 자,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지금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선왕실과 관련된 또 하나의 세계문화유산이 성공한다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자, 대개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태가 있죠, 태. 우리가 태반이라고 태인데 대개 옛 사람들은 태는 사람의 인성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왕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그 태를 따로 처분하지 않고 곱게 세태라고 합니다. 세태. 그래서 태를 잘 씻어서 태 항아리에 넣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데 놓고 다시 큰 데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좋은 자리 우리가 흔히 그런 곳을 태봉이라고 부릅니다. 태봉. 그 태봉에 찾아가서 마치 사람의 시신이 들어가듯이 봉분을 만들어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찾는 데 세종실록의 과정에 보면은 태가 좋은 땅을 만나면 그 태의 주인인 뭐 왕자든 뭐 공주도가 아주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면서도 뭐 예뻐지고 단정하게 된다라는 이제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태실이죠, 태실. 태실은 저 봉분이 있고 봉분 아래 그 태양아리가 묻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앞에는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은 처음에는 보통 이제 아기씨 이제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통 태실을 만드는데 나중에 이 왕자가 임금이 되면 임금이 되면 아기 태실 이런 구조죠. 밑에 태양아리가 있고 위에 봉토를 쌓고 앞에 아기 씨의 비석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기초적인 구조고요.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나중에 왕이 된다. 그러면 뭔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태실에 몇 가지의 성물을 위에 더 얹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봉이라 그래서 가봉태시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금산, 충청도 금산에 있는 태조대왕의 태실입니다. 태조정의 태실인데 위에 성물을 쭉 둘러쌌죠. 이것을 가봉태실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오른쪽엔 또 다시 아기씨의 비석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이런 커다란 비석을 놓습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봉태실들 중에 서산에 가시면 이제 서산 목장 있죠. 목장 쪽에 가시면 명종대왕의 태실이 있습니다. 멋있어요, 아주. 마침 제가 보시면 밑에 태항아리가 있고 자 위에 저렇게 성물을 다듬어 갖고 놓는 거죠. 자, 이것이 가봉태실의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곳을 갔을 때 마침 그
비가 왔었는데 무지개가 떴어요. 자, 무지개가 가봉태실, 명종대왕의 태실에 딱 얹어 있는 모습. 자, 그런데 이 태실들을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는데 사실 이것은 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이 전국에 있는 태실들을 다 털어가지고 마치 공동묘지처럼 지금이 어디죠? 서사문 한쪽 부에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물들이 막 흩어져 있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버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씩 성물이 남아있는 것을 관리를 하지만 실제로 뭐 안에 태양알이는 없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공원처럼 혹은 이렇게 버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천에 가시면 그나마 조금 정리된 형태, 그다음에 영천의 인종태실 조금 정리가 돼 있죠. 자, 옛사람들은 이렇게 태실을 만들고 나면 그 태봉 주변에 이것을 그림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이것을 태봉도라고 합니다. 태봉도.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순주의 태봉도죠. 태봉도. 그래서 어떤 형식의 좋은 산세, 좋은 형태의 풍수적인 자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태를 모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숙종이죠. 숙종에 안에 이제 태양아리가 이렇게 되고 외항과 내항이 있죠. 그래서 저희 내항의 태를 담아서 안에 외항 쪽에 보관을 합니다. 마치 공동묘지 같죠. 그렇게 각각의 좋은 자리에 있었던 조선 왕릉의 태실들을 일본인들이 일제강점기에 전부 털어서 저렇게 서상 한쪽에 마치 공동묘지처럼 모아놨습니다. 가서 보시면 태조 구황지 당시 써진 거죠. 저 오른쪽에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은 이제 당시 일본인들이 소화라든지 일본 그 천황의 연호를 써놨던 것들을 지금 이제 긁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려져 있던 것이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그래서 찾아가면 숙종이라는 그 유명한 태실도 저 공주에서 있는데요. 가서 보면 저렇게 그냥 비석만 남아 있는 거죠. 나머지 성물들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임금이 되었을 때의 가봉할 때의 비. 자, 오른쪽에 있는 작은 것은 뭐냐면 바로 아기씨 태실일 때죠. 네. 자, 전주에 가시면 태조의 어진을 보관하는 경기전이 있죠. 뜬금없이 가시면 거기에 예종 태실이 와 있습니다. 사실은 산 위에 있어야 될 예종의 태실이 경기전 한 조석에 와 있는 것도 우리가 일본에 의해 나를 뺏겼던 그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서울의 창경궁에 가시면 궁궐에 있어야 될 시설이 아니죠. 창경궁에 가시면 또 옮겨온 성종의 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역사이긴 하지만 또 오히려 반대로 또 멀리 가지 않아도 태실의 구조와 형태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됐다는 건 좀 아이러니합니다. 네. 자,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찰 한쪽 마당에 이렇게 버려져 있거나 심지어 포천에 가시면 익종, 문조죠. 네. 익종의 태실 성물은 모텔 주차장 표시로 이렇게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유산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는 늘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조선은 궁궐, 왕릉, 종묘에 있는 조선을 주도한 철학은 성리학이죠. 그래서 어떻게 궁궐과 왕릉과 종묘에 있는 유교적 가치를 세워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개 동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이야기할 때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대동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보통 동양에서 일반적으로 왕이 되는 것, 황제가 되는 것은 보통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선양이라는 첫 번째 선양. 선양은 자기 자식은 아닌데 당시에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요임금, 유임금이 순임금에게, 그다음에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이렇게 자기 자식이 아닌 아주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왕위를 넘겨주는 것을 선양이라고 합니다. 선양. 살아있을 때 넘겨주는 거죠. 자, 이런 사회를 우리가 뭐라면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대동사회. 가장 이상적인 사회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 같은 데 보면 대동제라는 게 있고 우리 역사에서도 뭐 대동계를 조직했다 뭐 이런 그다음에 우리 대동법 있죠. 광해군 때 실시한 바로 그 대동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임금도 자신이 자기 자식이 아닌 아주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본인의 아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에 따라서 본인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보통 장자를 중심으로 자기 자식에 넘겨주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소강사회라고 합니다. 소강사회. 대동사회와는 좀 다른 소강사회. 대동사회처럼 이상적이진 않지만 조금 못 미치지만 그런 소강사회. 그래서 중국에서 소강사회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왕위를 넘겨받는 과정은 선양이라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선양은 살아있을 때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에게 넘기는 것. 그것을 선위라고 합니다. 선위 역시 살아있을 때 넘기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사위라고 합니다. 사위. 그래서 흔히 대개 동양에서는 선양, 선위, 사위, 자, 이런 방식으로 한 건이나 왕권을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조선이 가지고 있는 건 방식이 있어요. 조선은 아주 포악한 임금이 나타나니까 그 임금을 쫓아내죠. 그 되게 보통 나라들이 그 임금을 쫓아내면은 쫓아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근데 조선은 특이하게 반정, 더 잡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연산군을 쫓아내고 신하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중종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중종 반정. 또 나중에 광해군을 쫓아내고 나서 인조 반정. 이 반정이라는 개념은 조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방식. 자,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공통적으로 바로 이 하나라, 우임금이 세운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자, 상나라는 나중에 수도를 은허라고 하는 곳을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은나라고도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상나라죠. 그 다음에 하나라,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이 세 나라를 이상적인 세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3대라고 합니다. 3대. 동양에서 이제 3대라고 얘기하면 보통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이야기하고, 특히 그 중에서 주나라. 이 주나라 시대에 동양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종법제도, 이제 장자를 중심으로 상속하는 종법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천자를 중심으로 중앙에 두고 곳곳에 지역을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봉건제. 본인의 피부치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서 대신 통치하게 하는 거죠. 그럼 봉건제도.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관리에 있어서는 정전제도. 그래서 가운데를 공주로 두고 주변을 사전으로 두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것을 우물정자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전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시스템을 완벽히 만들어 놓은 사회가 바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그래서 주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주나라에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주나라의 주공단이라는 분이세요. 주나라는 이제 그 무왕 때 중국 전체를 통일하고 서 무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성왕이 왕이 됩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 삼촌이었던 무왕의 동생이었던 주공이 나라를 대신에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조카가 성장을 했을 때 왕위를 그대로 넘겨주고 나서 본인은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랑 다릅니까? 우리 조카를 내쫓고 본인이 왕이 된,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된 세조랑 다르죠.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이런 시스템을 만든 사회를 주나라라고 보고, 그 당시에 주공이 만들었던 그 모든 시스템, 그것을 우리가 흔히 유학에서 예법이라고 합니다. 예법. 그래서 주나라의 예법, 그래서 주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주나라의 역법, 세상이 변하는 이치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인물이 바로 주공단이라는 분이고, 그래서 그 주례라는 것은 동양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아주 일반적인 공통의 교과서로 삼는 표준 아니죠. 그 주례가 이제 6권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 추나, 추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동권이 바로 건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궁궐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근데 요 이제 6권째 책이 사라진 거죠. 그 나중에 춘추전국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나왔던 고공기라는 책을 봤더니 그게 아마 주례의 동곤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주례 고공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주공 때 바로 얘가 바로 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국이 춘추 시대에 가게 되면은 천자는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곳곳에 있던 그 제후들이 스스로가 패권을 갖고 위해서 천자를 무시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에 있던 인물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 그래서 공자는 늘 주공이 다스리던 주나라의 예가 바로 서던 시대, 그런 시대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극기복례라고 했죠. 극기복례. 역시 마찬가지로 자, 북송에서 남쪽으로 오랑캐에 쫓겨내려온 송나라 시대, 남송 시대의 주자 역시 다시 뭔가 이 이상적인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다시 아주 이상적인 시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자 역시 극기복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나라 시대의 예법, 그다음에 그 주례를 중심으로, 그 주역을 중심으로 동양, 뭐 우리와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런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배우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라마다 적용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은 주례 같은 기본적인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해요. 다만 그것을
각각의 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달리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조선 왕실과 관련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 조선 왕실의 태동을 잠깐 보시면 사실은 이제 고려라는 나라에서 조선으로 왔죠. 근데 고려는 사실은 굉장히 불교가 중심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불교의 좋은 점도 있죠. 불교의 어떤 또 다른 점은 뭐냐면 불교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즉 본인이 깨달음되는 것, 스스로 깨닫는 과정. 그래서 고려가 약간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뭡니까 고려 말에는 불교의 폐해와 여러 가지 폐해들 속에서 새로운 나라 조선이 건국됐죠. 그러니까 조선은 고려와 다른 형태의 새로운 개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이죠.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집단의 사고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조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선지가 필요여경입니다. 그래서 선을 많이 쌓는 집안은 반드시 큰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적선지가 필요 여경. 이것이 조선이 같은 근본적인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단의 가치, 어떻게 집단의 가치를 구현할 것인가, 이것을 담아낸 것이 바로 성리학이고 그 성리학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 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체를 그런 철학, 일종의 표어를 바로 지역의 이름에도 붙습니다. 그래서 경복궁 서쪽에 보시면 적선방이라고 있습니다. 적선방. 적선지가 필요여경이죠. 적선방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적선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교보문고 대각선 건너편 동화면수전 부근이 바로 여경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적선지가 필요여기는 가치도 역시 지역 이름으로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가문이 되게 중요하죠. 조선의 역사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면은 나는 죽더라도 우리 집안의 명예만큼, 우리 가문의 명예만큼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조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수를 옮기는 거죠. 옮겨진 수도가 바로 개성에서 한양으로 오게 됩니다. 자, 옮길 때 세웠던 원칙이 있는 거죠. 그 원칙이 바로 뭐냐면 당시 도평의 사사에서 상신한 내용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침여소의 봉조정이 숭규경이라. 자, 종묘는 조정을 봉안하고 효성을 높이는 것이고 궁궐서의 시존엄이 출정령이라. 궁궐은 국가의 존엄을 보이고 정령을 내는 것이고 자, 성곽소의 엄내외 이호 강국이다. 그래서 성곽은 안팎을 엄하게 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즉 친묘, 즉 종묘를 얘기하는 것이요. 친묘, 궁궐, 성곽. 이것이 뭐냐면 아주 수도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쓰면 자, 이것이야말로 유국가자,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라고 실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뭡니까? 새로 만들어진 수도인 한양에서는 뭡니까? 종묘와 궁궐과 도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개념은 바로 주례고궁기에 등장하는 도시의 개념도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지금 아시는 바로 경복궁이 건설된 것이고요. 자, 경복궁 이렇게 잘 보기 위한 곳은 어디죠? 서울역사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8층 옥상에 가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눈 왔을 때의 또 풍광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광원 앞에 월대를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대에 있는 그 앞에 계단에 올라 양쪽에 용 두 마리 같죠, 용두. 자, 이 용두는 사실 이런 월대가 일제강점기 전차선을 놓으면서 다 파헤쳐서 없어졌는데요. 그동안 어디 갔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 용두는 어디서 등장했냐면 지금 에버랜드 희원이 있죠. 이거는 희원의 앞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희원에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많아서 삼성가의 당시에 이제 박물관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은 뭐 이 문화재를 공부하는 사람들, 뭐 문화청 직원들, 많은 뭐 교수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그것을 드나들었을 텐데 아무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오히려 이걸 본 사람은 누구냐면 옛 사진을 봤던 평범한 어떤 일반인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옛 사진과 비교보다 이거 혹시 이게 아닐까요? 라고 문화청에 제보를 하면서 밝혀졌죠. 삼성이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월대를 복원하면서 이걸 갖다 썼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지식과 학식이 아니죠. 저렇게 세심하게 저것을 자세히 보고 들여다보는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십 년 동안 있어 왔던 희원 앞에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우연히 어떤 일반인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좀 세심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해치죠.
자, 원래 해치의 위치는 이곳은 아닙니다. 조금 더 앞에 있던 건데 아직은 지금 복원 과정이 다대로 끝나지 않아서 그래도 조금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자, 그것이 궁궐로 만들었다면 그다음 뭐죠? 바로 종묘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종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기에 대한 격리할 때 왼쪽 가슴에 손을 얹죠. 그래서 그 경복궁을 하나의 얼굴로 보면은 왼쪽 가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종묘입니다. 종묘. 또 오른쪽에 뭘 줄까요? 사직. 그러니까 종묘와 사직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극 같은 걸 보시면 전하 종묘 사직을 어찌하시려고 종사를 어찌하시려 그 출발에 있는 것이 바로 종묘입니다. 종묘 나라의 사당이죠. 종묘는 크게 나중에 다시 우리가 볼 기회가 있으니까 크게 정전과 그다음 그 뒤쪽에 조금 작은 건물이 영년전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사직이죠. 사직. 한동안 우리 사직공원이라고 해서 일본이 흐트러진 회철한 공간으로서 공원으로 생각이 왔지만 사직단입니다. 단. 그래서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를 지는 농업을 중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양 도성을 쌓았죠. 이렇게 해서 수도의 모습을 만들었고 경복궁이 건설되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조선 초기의 한양 모습 이런 모습이죠. 자, 1번이 뭘까요? 당연히 뒤에 백악관 지려하고 있는 경복궁을 만들어. 2번이 바로 종묘입니다. 종묘. 그리고 3번이 사직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창덕궁이나 다른 궁궐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우에 종묘와 사직을 뒀죠. 자, 특이하게 4번은 뭘까요? 자, 조선은 공부하는 나라죠. 유학의 나라. 성균관, 문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문묘. 그래서 문묘가 있는 공자를 모시고 있는 사당인 대성전과 그다음 그 뒤에 성균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구조를 만들어 놓은 도성을 쌓았고 나서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물들이 쭉 흘러내려가죠. 그 물들이 빠져나가는 곳에 뭔가를 만들죠. 그것이 바로 오간수문이라는 다리입니다. 오간수문이 있고 이간수문이 있습니다. 물길 두 개가 지나가니까요. 그중에 남산 쪽에서 이렇게 쭉 가깝게 내려오는 아래쪽 물길이 바로 이간수문이고 지금 청계천이 가는 물길이 오간수문입니다. 자, 여기 이간수문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동대문 운동장으로 덮여 있어 잘 몰랐고 그래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면서 발굴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문이 두 개죠. 그래서 이간수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크기가 잘 짐작이 안 돼요. 얼마나 클까요, 저게? 보십시오. 사람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죠. 저렇게 커다란 화강암들, 저 무겁고 커다란 화강암들을 저렇게 잘 다듬어서 올릴 수 있는 저런 축성 기술, 저런 기술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나라. 대단하죠. 그냥 이렇게 볼 때와 사람 놓고 비교할 때 크기가 다르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오간수문입니다. 바로 청계천의 오간수문인데요. 사실 청계천은 이제 건천입니다. 건천. 그러니까 평상시 물이 잘 흐르진 않지만 장마철에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상이 계속 토사가 쌓여가지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홍수가 나고 넘치니까 그것을 늘 뭡니까? 분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흙을 긁어내는 거죠. 흙을 파서 양쪽에 쌓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주로 많이 하셨던 임금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 그래서 이건 영조가 직접 참가해서 거기에 오셔갖고 그런 준설 작업을 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살펴보시는 과정을 그린 그림이에요. 옆에 보시니까 나무도 청계천 주변도 나무도 쭉 늘어져 있고 소가 막 파고 있고 지금의 청계천과 좀 많이 다르죠. 특이하게 이곳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교각 사이사이에 특별한 동물이 하나 보이고 자 왼쪽에 보이는 빨간 것은 뭐냐면 바로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흥인지문이죠. 자 원래 거기서 또 성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의 동물 아주 신성스러운 동물이 저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지금 성곽이 좀 허물어지긴 했지만 이게 원래 바로 지금 청계천에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기왕 우리가 지금 청계천 복원을 할 때 저걸 잘 살렸으면 좋았을 텐데 잘 살리지 못하고 좀 부족하죠. 한 2%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잔디 형태로만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 한양 도성이 지나간 자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왕 돈 들여 공사할 때 이 시설을 좀 복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위에 석축 일부만 남겨서 이곳이 한양 도성이 지나간 자리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간수문의 흔적이죠. 그래서 뭐라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저 바깥쪽으로 저렇게 구멍 5개, 물길 5개 만들어 버렸어요. 저건 수도죠. 저게 어디 오간수문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오간수문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설명을 할 수밖에 지나지 않아요.
누가 적어서 오관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만들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공사를 할 때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이죠. 요 분이 원래는 만들어진 이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박물관에 박제처럼 갇혀 있는 거죠. 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쪽의 한양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종묘와 사직을 만들고 문묘를 두고 그 다음에 한양 도성을 쌓고 중간에 되는 커다란 물줄기를 중심으로 각계 오간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양의 초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양만 이런 것은 아니고 동양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남경, 명나라가 처음 도읍을 한 지역은 남경입니다. 남경. 지금 난징 쪽인데 난징의 그 성 궁궐토를 보시면 역시 왼쪽이 빨간 게 뭐죠? 바로 태묘와 사직단이니까 역시 종묘와 사직을 뒀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물길이 하나 지나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은 다 동양이 같다. 다만 나라마다 지형 여건에서 조금 달리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경 마찬가지죠. 북경도 어, 자금성의 앞쪽으로 태묘와 사직 이렇게 종묘와 사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경의 자금성이 일직선 중심 축산으로 좌우 대칭으로 궁궐이 만들어진 것처럼 마찬가지 경북도 마찬가지죠. 경북도 남북간의 중요한 축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서 정연한 체계 시스템을 가진 것이 바로 경복궁이고 그래서 창조궁은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복궁을 건설을 하고 나서 그 도시를 수도로 옮기고 나서 자 이제 이런 정법 질서의 근간 예를 바로 세우자라고 만들어진 조선의 시스템이 바로 국조오례입니다. 국조오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 5가지 예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례라고 하는 것은 사직과 종묘 같은 제, 그다음에 가례는 명절이나 조화, 그다음 빈례는 뭐죠? 사신접대 같은 손님이 오셔서 굴례, 임금이 직접 열병을 하거나 이런 행사들, 그다음에 흉내, 바로 임금이 돌아가신 국장 절차 등. 그래서 크게 이 5가지의 국제오례라는 시스템을 세웠고요.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함께 가는데 이런 시스템이 항상 예와 악이 같이 갑니다. 예와 악이란 말은 뭐냐면 그 예와 악은 주로 고르게 조율한다는 뜻이겠죠. 차별이 없이. 그것을 성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공부하고 있는 것의 이름은 성균관이라고 붙인 의미는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때 완성하는 거죠. 칠정산 내외편. 그래서 우리만의 달력, 조선의 우리의 하늘에 맞는 달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 세종실록 지리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오례의 함으로써 천지인이라는 개념. 그래서 삼위일체로 3절 완성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조선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600년 동안 이어온 거죠. 그것이 바로 어디에 표현됐다? 궁궐과 왕릉, 종묘.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궁궐, 왕릉, 종묘가 가입된 것은 바로 조선이 끌어온 이 600년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바로 5대 궁궐의 도시 서울에 자리한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